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4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6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배라는 의미의 주부인데요. 주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배를 나타내는 주, 역시 배를 나타내는 선, 배를 나타내는 정, 배를 나타내는 함, 이제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요. 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배, 그러니까 통상 유흥용 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업 또는 어업용으로 쓰는 배들을 얘기합니다. 정이라고 하면 유관장교가 지휘하는 조그만 규모의 군함 또는 경찰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함이라고 하면 영관장교가 지휘를 하는 큰 군함을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한자로는 배를 나타내는 선자가 되겠는데요. 배주 변에 연자를 써서 배라는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배라는 의미의 선자가 되겠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수상교통 기관 또는 시설이죠. 선박 그러면 이 자체가 배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순수 한국어로 배라는 말이죠. 선체 그러면 선박에 여러 가지 그 부속물도 있고 많은 이제 시설 장치들이 있죠. 이 선체는 그 배 바디를 얘기하는 거고요. 때로는 배 자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잡이 그러니까 생선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선주는 그 배의 실질적인 주인을 얘기하고요. 선장은 항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선원은 선장의 지휘를 받아서 항해 또는 항해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창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부두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해변에서 배를 댈 수 있도록 다리처럼 그 설치한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선적하면 배에 화물을 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선하증권 그러면은 배에 있는 이 하가 화물이죠. 화물의 증명서라는 뜻이죠.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은행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는 아주 강력한 유가증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을 가지면 배에서 화물이 도착하기 전, 즉 현재 예를 들어서 태평양에 지금 배가 떠 있는 상태에서도 그 화물을 팔고 살 수 있죠.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뭐 고무, 플라스틱 재질의 고무로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놀이기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정이라는 한자인데요. 뜻 정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좀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했는데요. 정은 어떤 마음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작을 숫자가 아니고 마음심이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열하나 있으니까 달월자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해서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의미의 이 정자가 되겠습니다. 이 정자는 원래는 이게 N자를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렇게 달월자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하면 따뜻한 마음, 친절한 언행 또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난 느낌을 얘기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감정은 때로 악감정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보셔야 돼요. 너 나한테 감정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감정은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고 불만 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죠.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단순한 그냥 느낌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서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고 착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을 얘기합니다. 통상 표정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꼭 표정이 얼굴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 우리가 표정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다. 애정은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정은 친구 간의 돈독한 정을 얘기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처해진 실제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정이라고 이 사정이라는 말은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선은 무슨 일이 벌어진 이유를 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실정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사정을 어떤 일에 현재 처해진 상황. 그리고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이 전반적인 객관적인 그냥 이야기, 진행된 이야기에도 사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들어보니 그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얘기합니다. 쓰레기 같은 자료는 정보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료라는 말이 있고 여기 데이터 이게 지금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정보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표현을 데이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아주 까다롭게 구분을 하면 이 데이터는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원시 자료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걸 엄밀히 따져서 실제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변환이 되거나 가공이 된 것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충자가 되겠는데요. 벌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벌레라는 의미의 충자는 똑같은 글자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벌레라는 의미의 충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벌레 그러면 곤충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곤충하고 같은 말로 써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꼭 곤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나 곤충이라고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곤충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어쨌든 벌레라고 하면 좀 혐오스러운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곤충하고 같은 말로 써도 된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여섯 획짜리가 세 개가 모였으니까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충 그러면 해를 끼치는 벌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게 기본이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고 얘기를 한다. 곤충이라고 하면 곤충 강에 해당하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곤충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머리, 배 하고 다리 부분으로 나뉜다든지 그 6쌍의 날개를 갖는다든지 또는 알, 애벌레, 성충의 단계를 거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죠. 근데 그 조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곤충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볼 때는 곤충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개미 같은 거는 날개를 통상 일반적으로 못 보죠. 근데 이제 그 여왕개미 같은 거는 날개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곤충은 그 정확한 구분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충치 그러면 벌레 먹은 이를 얘기하죠. 때로는 충치라는 말 자체가 이를 상하게 하는 벌레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제 벌레 먹은 이를 얘기하는 거죠. 병충해라고 하면 병이나 벌레에 의해서 해를 입은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 병충해 그러면 식물에 대한 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꼭 식물에 대한 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축도 병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병충해 그러면 식물 쪽이 더 흔히 사용된다. 파충류라고 하면 살갗이 딱딱한 갑, 우리가 철갑을 두르다 할 때 그 갑이죠. 그 갑을 두른 동물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속에서 사람의 영양분을 그 먹고 사는 벌레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생충, 뭐 해충, 편충, 뭐 조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라는 것은 이런 벌레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그 일한 결과를 빨아먹고 사는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쓴다. 구충제라고 하는 것은 벌레를 예방하거나 또는 죽이는 목적으로 쓰는 그 약품을 얘기하는데 사람한테 구충제 그러면 기생충을 방어하는 약입니다. 그러나 꼭 사람한테만 구충제라고는 안 해요. 그냥 일반 벌레를 예방하거나 죽이는 약품도 구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닌 일반 벌레한테 쓸 때는 살충제 또는 살균제 이런 말을 이제 주로 쓰죠. 이건 농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수라고 하면
그 대장의 마지막 그 막창 다음에 붙어 있는 돌기 형태의 것이죠. 우리가 맹장이라고 통상 불러요. 근데 실제는 맹장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맹장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충수돌기염을 얘기하는 거죠. 유충이라고 하는 것은 곤충이 알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되기 전 상태를 꿈틀꿈틀 그 지렁이처럼 꿈틀꿈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걸 우리가 유충이라고 얘기하고 애벌레라고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